부산국제시장의 좁은 골목 40년 동안 국밥을 끓여온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통통 부어 알아보기 힘든 채로 국밥집 뒷문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도망치던 그녀. 바닥에 쓰러져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눈물 맞아 마른 순간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장재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0억 원과 아파트 한 채를 장말수님 앞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던 여인에게 찾아온 믿기 힘든 운명의 반전. 그 순간 꺼져가던 가슴 속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15년의 모욕과 폭력을 참아낸 그녀의 통쾌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예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는 장말수 60살의 나이에 40년째 부산국제시장 골목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우려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솥 앞에서 저는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말순 아침에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이소 단골 손님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국자로 육수를 떠올릴 때면 가슴이 따뜻해지곤 했죠. 저는 국밥처럼 진득하게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들 현우는 무역회사에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며느리 이사지연은 집안일을 돕습니다. 손주 2명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죠. 결혼 초기만 해도 서지연은 공손하고 다정했습니다. 시장에 와서 국밥 그릇도 나르고 가끔은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어머니 너무 고생하세요. 조금 쉬으세요. 그땐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지어 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행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친당에서 먹고 올게요. 며느리 이사지연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 달에 20원도 넘게 친정을 드나드는 며느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려 다녀와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지만 국밥처럼 뚜껑을 닫아 참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종일 일하고 돌아와 저녁상을 차리는 것도 늘 제 몫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해왔습니다. 하루는 동네 어머니들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안중에도 없네요. 그저 하소연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단톡방에 있던 누군가가 서지연에게 제 글을 캡처해 보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했습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욕하고 다니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단톡방에서 제 욕하셨다면서요. 서지어 내 목소리에는 칼라이 같은 예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다, 그저 푸념 한마디 했을 뿐이야. 하지만 서지어 내 눈빛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 뒷바라지에 어머니 손주들 권사의 집안일에 전부 다 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밥을 차려도 며느리는 한마디 감사 인사도 없이 밥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국밥집에 가끔 들러 도와주던 일도 완전히 끊어버렸죠. 어머니 가게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듯 했습니다. 가끔 저녁에 돌아오면 며느리가 친구들과 거실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서는 순간 웃음소리가 멈추곤 했죠. 노인네 왔네. 우리 이만 올라가자.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유령이라도 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여전히 웃으며 국밥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밥소트에서 끓어오르는 거품처럼 며느리의 불만도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집에 들어서 면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발자국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벽시계 소리조차 저를 위협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도 엄마의 눈치를 보며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랑 말하지 말래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주의 등 뒤로 서지연이 차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 현우는 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에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집안일은 좀 알아서 해요. 피곤해 절어 돌아온 아들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렸듯이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국밥을 끓이듯 인내하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커먼 먹구름이 저를 뒤덮는 것 같았죠. 밤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국밥집을 닫고 집에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조차 저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가득한 전쟁터 같아 매일 밤 저는 쪽방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불 속에서 어깨를 떨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국밥집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쉴 수 있을까? 현관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서지연이 소주병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벌써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묘한 웃음이 걸려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냉소가 등골을 오싸하게 했습니다. 지연아,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시원언니 앞에서 며느리가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서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이 집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뭔지 아세요? 서지연이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매일 국밥이나 끓이면서 무슨 자부심이 그렇게 넘쳐요? 서지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40년째 국밥집 하는 거, 그것 쪽팔린 거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아들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을 뿐입니다. 엄마, 지연이가 좀 취했나 봐요. 엄마가 그냥 좀 참아요. 아들의 눈빛은 피로와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 노인 내가 참긴 뭘 참아. 참는 건 나라고. 서지연이 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시어머니 모시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서지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싸가지 없다고 시어머니 괴롭힌다고 단톡방에 올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 지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노인 내가
이제 거짓말까지 안 해. 그 순간 서지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지연의 손이 제 머리채를 옮겨 쥐었습니다. 아,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어떤 기분인지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 서지연은 제 머리채를 잡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현우가 뛰어와 서지연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카락은 절반이 뽑혀 나갔습니다. 눈물이 왁각 쏟아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현우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게 술 취한 사람을 뭐하러 상대해요? 오빠, 어머니가 먼저 그랬어. 서지연은 울먹이며 소다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피해자인 척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어차피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야, 세상 천지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아들의 눈을 바라봤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각자 방에서 차요. 좀만 참아요. 내일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서지연이 저지른 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아들의 모습, 현우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말순 씨 괜찮아요? 소리가 너무 커서 김씨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웃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아줌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냥 작은 다툼이에요. 손사리를 쳤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문이 닫히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볼은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로 모셨던 사람이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다니 베개 얼굴을 묶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뒷가에는 계속해서 서지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쓸모없는 건 당신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쓸모없는 존재일까? 평생 국밥만 끓이며 살아온 내 인생이 헛된 것일까? 아침이 밝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젯밤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서둘러 출근했고 서지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들 등교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있기가 무서웠습니다. 국밥집만이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조차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첫 폭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폭력 이후 면을 위해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왜 이렇게 짜요? 먹을 수가 없네. 서지연은 밥상 위에 젓가락을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때로는 국구를 쓸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먹으라고 이런 걸 차려놓으셨어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다듬으면서 손가락이 베었지만 아픔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점점 상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바뀌어갔습니다. 상처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뺨을 맞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애들 학교 늦겠어요. 서지연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을 때 세상이 잠시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 현우가 부엌에 들어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렇게 느려요? 현우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늦기 나요.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아들은 시계만 쳐다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간 현우에게 전화해 봤습니다. 현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나중에 걸려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후 박 씨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해.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는데 박 씨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 씨 그런 건 집안일이 우리가 나설 수 없어. 그래도 차마 나이 든 사람이 물러서야지. 어쩌겠어. 그 말에 눈물이 왁각 쏟아질 뻔했습니다. 물러설 곳도 없는데 어디로 물러설하는 건지 손주들마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할머니랑 놀면 안 돼요. 큰 손주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러니 할머니랑 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랑 놀면 혼낸대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래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작은 어깨를 부여잡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이해할게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민준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이제 유일한 위안이었던 손주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서지연이 제 방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지연은 놀라지도 않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돈 좀 찾고 있었어요. 애들 학원비가 필요해서요. 왜 말도 없이 남의 방을 뒤져 용기를 내었다. 좀 울었습니다. 그 순간 서지연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남의 방이요? 이게 어머니 집인가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뭘 그렇게 큰 소리예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들 명이 없고 저는 그저 얹혀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 빗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나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대부분 아들 결혼할 때 보태주고 손주들 학원비로 보태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옷들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네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얼굴에 멍이 들었더라.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도 직접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 오는 손님도 줄어들었습니다. 서지연이 시장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소문을 펴들인 탓이었습니다. 말순 씨 요즘 국밥 간이 이상해 확인 좀 해봐. 손님들이 국밥을 남기고 갔습니다. 하루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서지연의 차가운 눈빛과 현우의 무관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면 어떨까 서랍 속의 수면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디기 위해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국밥솥에 불을 켜던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국밥을 끓여온 이 손, 아직은 수면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절망감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모두에게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운명의 전화벨이 곧 올 일이라는 것을. 국밥집 뒷방은 이제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국밥 장사를 마치고 뒷방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아직도 서지연의 손바닥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또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좋은 소식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말수님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서울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라니, 설마 서지연이 무슨 소송이라도 걸어온 걸까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말수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고향이 계시던 친척분이신 장재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친척이라고 장재호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부산에 살던 큰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50년도 더 전에 헤어진 사촌 오빠, 그분께서 남기신 유산의 상속인으로 장말수님이 지정되셨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속이라뇨? 네, 현금 30억 원과 서울 한강변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30억 아파트,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과 50년도 넘게 연락이 끊겼는데 장재호님은 평생 독신으로 사시다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유원장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사촌 동생 장말순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고 명시해 두셨습니다. 내일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한 상속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순간에 찾아온 기적 같은 전화.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말수나 있었구나. 시장에서 30년 넘게 채소 가기를 하는 노경희 할머니였습니다. 웬일이야. 경희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경희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말수나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누가 때렸니? 그 따뜻한 관심의 눈물이 왁각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슬픔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나 이제 못 살겠어. 노경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다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폭력, 아들의 외면, 손주들의 거리 두기, 그리고 방금 받은 기적 같은 전화까지. 노경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수나, 이제 내가 손에 중무기가 생긴 거야. 무기라요. 그 돈과 아파트, 이제 널 함부로 대하던 며느리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어. 노경희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들 기억나지? 경찰서 퇴직하고 지금은 탐정이라고 있어. 그 아이를 소개해 줄게. 증거를 모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 노경희의 눈빛은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나, 이제 맞서 싸울 때가 왔어. 그 말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국밥만 끓이며 참고 살아온 제 인생.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그동안 너무 참았어. 이제는 너를 지켜야 할 때야. 아니, 내 권리를 찾아야 할 때야. 노경희의 말에 힘이 솟아났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사촌 오빠의 유언장과 통장 사본 등 기서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순간 어지러울 정도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제부터 상속이 가능한가요? 서류 작업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열고 평소와 같이 일했지만 내면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경이의 아들 민국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국 씨는 작은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증거를 모으세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평소 말순 여사님 국밥 덕분에 살았다고 하셨어요. 민국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입니다. 그 말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 구석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국밥 국자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불타는 의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밥집을 닫으며 민국 씨가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이 녹음기는 항상 몸에 지니세요. 민국 씨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말순 여사님,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법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에 무기가 생겼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자 서지연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늦게 오세요? 평소와 같은 날카로운 목소리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 속 녹음기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에 힘이 솟아했습니다. 국밥집이 많아서 늦었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지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졌네.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모르겠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서지연이 분주하게 아이들 등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세요? 애들 아침은 누가 챙겨요? 서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서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의문은 생각 안 하세요? 바로 그때 아들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안 따라져. 내가 좀 이해해. 일부러 도발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이해. 어머니는 평생 국밥이나 팔면서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러세요? 서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너 이 집 며느리답게 행동 좀 해라. 가장 도발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서지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뭐라고요? 서지연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아, 현우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지연은 그제야 현우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먼저 나를 자극했어.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제 뺨에는 또 다시 서지연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가슴 속에는 묘한 승리감이 번졌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앞에서 처음이지만 나한테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 가끔 헛소리를 해서 지연아, 지금 내 눈앞에서 엄마를 때렸잖아.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난 회사 가봐야겠어. 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서지연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계략이죠?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눈치 빠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지연, 넌 평생 국밥만 끓여온 시어머니를 얕봤지.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국 씨에게 촬영된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민국 씨의 눈빛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습니다. 노경이 할머니도 기뻐했습니다. 말순아,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가자. 시장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 요즘 얼굴에 왜 멍이 들어 있어? 채소 가게 김씨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그래.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 조금씩 진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저를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퇴근 후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정말 엄마를 자주 때렸어요. 아들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몰랐어. 이 정도의 줄은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고 아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준 국밥국자처럼 이제 제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잡을 시간이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서지연이 제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가 숨겨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죠? 서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닌가요? 서지연은 카메라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카메라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들어왔고 서지연은 즉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정말 치매가 심해지신 것 같아.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현우야, 내 아내가 나를 학대해. 엄마, 증거도 없이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지연은 집안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를 모두 찾아 부숴왔습니다. 메모리 카드까지 부서져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서지연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펴드리고 다녔습니다. 말순 씨, 며느리 어제 우리 가게 왔었어. 김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 헛꽃을 본데 조심하라던데.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말순 씨, 혹시 병원에 가봤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에 모시러 갈게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국밥집을 열기 위해 나섰는데 서지연이 현관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어디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무슨 돈? 어머니가 상속받았다는 그 돈이요. 서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내 전화를 엿들은 걸까? 로경이 할머니 손자가 퇴직 경찰이라면서요? 그 사람이랑 무슨 꿍꿍이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너희랑 상관없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지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야겠어요. 서지연의 손이 제 목을 감싸주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돈 내놔. 당장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내가 깜빡한 서류를.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헉헉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을 떠럴 때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호흡이 가팠습니다. 로경이 할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나 정신이 들어. 언니 무슨 일이? 현우가 1900후에 전화했어. 내가 목이 졸려 쓰러진 걸 봤대. 로경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했습니다. 민국이가 병원 CCTV를 확보했어. 내 목에 멍 자국도 다 찍혔고 이제 경찰을 신고할 거야.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지연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 지킬게요. 그 말에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돈 터널 끝에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로경이의 아들 민국 씨가 동행해 주었습니다. 말순 여사님,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민국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서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제목의 멍자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장말순 씨, 15년 동안 폭력을 당하셨다고요? 네, 처음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죽을 뻔했으니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CCTV와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서지연은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현우가 집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경찰서에 갔어요. 아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제가 더 미안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 왔습니다. 검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중이 주거 동행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증거는 확실합니다. 검사는 제 진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장말순 씨,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검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CCTV에 서지연이 제 목을 조르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목조름은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서지연이 씨는 기소될 겁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서지연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지연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서지연이 씨 노인학대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됩니다. 검사의 말에 서지어 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서지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어떤 평온함이었습니다. 말순 씨, 합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지연이 여전히 손주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손주들은 내가 만날 수 있어야 해요. 서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 앞에서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서지연이 얼굴이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개 사과요? 네, 내가 치매라고 소문낸 그곳에서요. 민국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조건입니다. 다음 날 국제시장 중앙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경희 할머니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말순이 며느리가 공개 사과한 단해시장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지연이 현우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광장 중앙에 섰습니다. 저 서지연이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장말순 여사님께 제 5년 동안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옹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치매라는 소문도 제가 퍼들인 거짓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지연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말순 씨, 우리가 몰랐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제 앞에서 서지연이 혀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일어나요.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지연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새 출발을 하세요. 서지연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돌아갈까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이제 내 집으로 가려고 해.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집이요? 응,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야. 그제야 현우에게 상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발순 씨, 우리가 있잖아. 앞으로는 말해. 혼자 참지 말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지연이는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주들은 현우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큰 손주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준이. 작은 손주 민서도 제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같이 살아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국밥집 아집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노경희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순아, 이제 내 인생을 살찌래야. 국밥솥처럼 끓어오르던 분노가 이제는 잔잔한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국밥집 아지배가 마침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국밥만 끓이던 제 손으로 새집 열쇠를 받는 순간 눈물이 왁각 쏟아졌습니다. 이게 다 내 집이라고 32층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전경이 마치 꿈처럼 펼쳐졌습니다. 아침 햇살을 반짝이는 강물이 제 마음속 어둠을 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 씨, 이제 진짜 부자네. 노경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다 언니 덕분이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국밥집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엄마, 이제 국밥집 그만두세요. 현우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국밥은 내 인생이야. 하지만 매일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밥집은 계속할 거야. 하지만 방식을 바꿀 거야. 국제시장 국밥집을 리모델링하고 젊은 주방장을 고용했습니다. 장말순 할머니의 국밥집이라는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만 내려가 비법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밥의 맛은 그대로, 장말순의 삶은 새롭게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매주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민준이와 민서가 탁 트인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손주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배 봐요. 민서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만나고 싶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왜 많이 반성하고 있대요. 치료도 받고 있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 미움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 증오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볼게. 카페에서 서지연을 만났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서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 서지연 씨,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어. 하지만 폭력은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서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이 제가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랬을 수 있대요. 하지만 변명이 되지 않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의 눈물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둘 다에게 헤어지며 처음으로 가벼운 몽리를 나눴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한강 아파트 베란다에서 석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국밥만 끓이던 제 손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림 교실도 다녔습니다. 나이 들어 배우는 게 쉽지 않네. 하지만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속 재산의 일부로 장학금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 장학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첫 장학생을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제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다른 사람도 덮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 국밥처럼 오래 끓여야 깊은 맛이 우러나듯 제 인생도 그랬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들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어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제 각자의 공간이 필요해. 하지만 자주 보자. 내가 국밥 끓여줄게. 현우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 우리 앞으로만 보자. 농영이 할머니와 함께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계획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농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나도 몰랐어. 창밖으로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은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놀이기구를 타볼 예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우면 제가 손 꼭 잡아줄게요. 민준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국밥집 아지배에서 한강뷰 아파트의 할머니로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슬픔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국밥과 같아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는 거야.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었습니다. 국밥집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야 피어나는 중이구나.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 생각했던 시간이 알고 보니 새로운 첫 장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 한강의 물결처럼 제 인생도 끝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로 인생은 국밥 한 그릇 가도 같습니다. 오랜 시간 끓여야만 그 진정한 깊이와 맛이 우러나듯 장말순의 삶도 그렇게 단련되었습니다. 60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손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국밥을 끓이며
자신의 인생은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육수를 우려했던 그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그 마음 많은 여린 채로 세상의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15년간의 학대와 모욕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장말순에게도 마침내 그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돈과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목소리를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진실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많이 참아왔습니다. 괜찮다, 견디만 하다라는 말로 자신의 상처를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장말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데 라고 60세에 새롭게 피어난 그녀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고 당신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릴 자격이 있다고 한 그릇의 국밥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도 오랜 시간 정성껏 그려낸 깊은 맛을 간직하고 있어.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식어가며 그 안에 담긴 진한 육수처럼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깊어집니다. 장말수는 이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새 인생을 살고 있어.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그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 용서하되 결코 잊지 않는 지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강인함. 당신의 어머니, 당신 할머니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기도 한 장말순의 여정. 오늘 밤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들도 말하지 못한 국밥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말순 여사님께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한양전기수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이만 가득하실 거예요.